전라남도 목포시의 한 해변. 이곳에서 넋 건지기 굿이 열렸다. 물에 빠져 죽은 이의 넋을 건져내 그 한을 풀어준다는 넋 건지기 굿. 오늘 한 가족이 굿을 의뢰했다. 오래전 익사한 아버지가 자주 꿈에 나타나 괴로워했던 가족들. 그것이 아버지의 한 때문이라는 생각에 굿을 하게 된 것이다. 박수무당이 바다에 빠져있는 떠돌이 넋을 건져낸다. 이승에서의 삶이다 하면 저승으로 간다고 생각했던 한국인. 하지만 억울한 죽음을 맞으면 그것이 한이 되어 이승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믿었다. 떠도는 넋의 한을 풀어주고 저승으로 보내기 위해 펼쳐지는 굿판.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현장이다. 용서하십시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는 귀신. 한국인에게 귀신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이곳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처녀 귀신의 원형을 간직한 장소다. 정절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아랑의 넋을 모신 아랑사. 아랑은 밀양에 전해져 오는 귀신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이곳에는 아랑 이야기에 등장하는 대나무밭이 아직도 남아있다. 비록 전해져 오는 이야기지만 역사적 사실이라 해도 믿을 만큼 정황이 구체적이다. 아랑은 이곳 영남루 근처의 대밭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누가 걔는 올라온 것이 아니고 밑에서 이제 당해가지고 요 끝에서 이제 당하니까 요 밑에 보이죠? 여기서 바로 던져버리니까 위에서는 안 보이고 이거는 누가 그 당시만 해도 이 대밭이 더 울창해졌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왕 완전 범죄를 하자 해가지고 목을 졸려가지고 뭐 비상용으로 갖고 있던 칼로 찔러서 던져버리고. 밀양의 한 마을. 신관 사또가 부임해 오자마자 다음 날 죽은 채로 발견된다. 그러기를 수차례. 어느 날 담력 좋기로 소문난 신관 사또가 부임한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아랑이 나타나 사또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알린다. 너는 도대체 귀신이냐 사람이냐? 아랑의 입을 통해 밝혀지는 진실. 달구경을 가자는 유모의 꼬임에 속아 아랑은 영남로로 달구경을 간다. 아랑을 사모하던 한 사내와 미리 입을 맞춘 유모는 자리를 비우고 그것도 모른 채 아랑은 혼자 대밭을 지나간다. 그때 한 사내가 나타나 겁탈하려 하자 아랑은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한다. 뜻을 이루지 못한 괴한은 아랑을 죽이고 영남로 아래에 있는 대밭에 시신을 버린다. 그 범인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오? 아랑은 깃발을 흔든 채 사라졌다. 다음 날 관속들의 명단을 살펴보니 붉은 주자에 깃발 기자를 쓰는 죽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게 된다. 사또는 붉은 깃달을 떠올렸고 주기와 유모를 잡아들인다. 두 사람을 추궁해 대밭에 가보니 한이 깊어 시체가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귀신이 되어 자신의 한을 풀고자 했던 아랑. 이것이 밀양에 전해져 내려오는 한국의 대표적인 처녀 귀신 이야기다. 밀양에서는 아랑의 넋을 기리기 위해 처녀들이 매년 제사를 지낸다. 우리나라 귀신 이야기의 대부분이 이러한 처녀 귀신이 주인공이다. 처녀 귀신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곳이 또 있다. 바다와 인접해 있는 이곳에는 유난히 여신을 모신 사당이 많다. 풍랑에 목숨을 잃은 처녀의 넋을 기리는 해신당. 사랑하는 사람과 혼례도 못 치르고 죽은 것이 한이 될까봐 마을 사람들이 사당을 지었다. 처녀가 죽은 후 흉년이 들고 고기조차 잡히질 않아 마을에 재앙이 왔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것이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처녀가 내가 할아버지요, 내가 에바에라는 이 바위에서 나무를 뜯다가 죽은 처녀의 영혼입니다. 내가 처녀로서 죽은 것이 너무 한이 되니 할아버지인데 꿈에 현모를 드리니까 내가 오늘 이 지금 현재 제 해신당에 있는 그 산 그 끝에다가 혼을 좀 모셔주고 한 해 한 번씩이라든가 두 번씩이라든가 제사를 지내주고 주십시오 하는 현모를 드렸답니다. 300여 년 전 장례를 약속한 처녀 총각이 바다나무를 캐러 나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갑자기 풍랑이 몰아쳐 총각이 구하기도 전에 처녀는 바다에 빠져 죽고 만다. 그 후 죽은 처녀가 사또의 꿈에 나타나 한을 풀어달라고 말을 한다. 그때부터 제를 지내주었다는 것이 해신당에 전하는 처녀 귀신의 이야기다. 마을 사람들은 처녀 귀신이 해를 입힐까 두려워 남근을 깎아 사당에 바치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그 풍습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처녀의 한을 무서워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처녀 귀신의 한을 무서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생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처녀는 삶에 많은 미련이 남아 있어서 다른 처녀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입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신을 거적에 싼 채 거꾸로 묻거나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묻기도 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시덤불을 덮거나 심지어 무거운 바위까지 얹어두었다. 이렇게 해야만 처녀 귀신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처녀 귀신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들이 그죠? 떠돌다가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자기에게 상처를 직접 준 사람에게 직접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고. 복수만 하더라도 덜 무서웠을 거야. 그 사람만 무서우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은 닥치는 대로 원한을 씌운 거라고. 자기 원한을 씌움으로 해서 자기는 벗고 간다고 생각하거나. 이건 무서운 근성이라, 그죠? 하지만 처음부터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서양의 악마나 악령과 우리나라의 처녀 귀신은 다르다. 아무리 깊은 한이 쌓여 있어도 그 한이 풀리고 나면 즉시 사라지는 모지지 못한 귀신인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일에 대해서
귀신의 작용으로 믿었던 한국인. 마을의 수호신인 선왕신에게 역병이나 재앙으로부터 마을을 지켜달라고 빌기도 했다. 민간 신앙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주거 생활 속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대문에는 집의 정문을 지키는 대문신과 대들보에는 집을 지키고 보호하는 성주신이 있었다. 부엌에는 부뚜막신이라 불리는 조왕신이 있어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었고, 뒷마당에는 집의 터를 지키는 터주신이 있었다. 그 외에도 안방에는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삼신과 변소를 담당하는 측간신까지 집안 곳곳에 다양한 신이 있다고 믿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자기가 살아가는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 구석구석에 신들을 모시고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대문에 대문신이 있고, 그다음 터를 지키는 터주신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주신, 삼신 뭐 이런 다양한 신들이 있어서 집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안락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신앙의 전통이 아주 뿌리 깊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일상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왔던 귀신. 하지만 그토록 귀하게 여겨졌던 가신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인의 믿음 속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부엌에서 가족의 건강을 빌었던 우리네 어머니들. 하지만 주거 문화가 바뀌고 민간 신앙이 미신처럼 여겨지면서 그러한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인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던 수많은 귀신들. 이제는 우리 곁에서 그 모습을 감춘 것이다. 처녀 귀신의 이미지는 비록 일본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 민족의 의식이 담겨져 있다. 우리나라의 처녀 귀신을 비롯한 원귀가 많은 이유도 바로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독특한 죽음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죽음을 맞이하면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간다고 믿었던 한국인. 저승은 단지 삶의 끝이라고 믿었던 한국인에게 살아있는 이승에서의 삶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 것이다.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보다는 이승에서 오래 잘 살고 싶다고 하는 의식의 표현입니다. 이로 보면 한국인은 현실계, 즉 이승의 현실계에서의 생활에 더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승에서의 삶을 중시했던 사람들에게 살아서 못다 이룬 꿈이나 억울한 죽음은 한으로 남아서 저승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었다. 한이 있으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원귀가 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주어야만 저승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승과 저승에서의 삶이 확연히 나누어져 있던 한국인에게 완전한 죽음이란 이승에서 한이 없을 때 가능한 것이다. 불교의 극락 아니면 기독교의 천당이라는 것은 죽은 영혼들이 신이나 부처를 만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비록 마음의 상처가 있다고 치더라도 가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우리 저승은 그런 데가 아니었어. 그냥 그냥 살다가 간 늑들이 모이는 데라고. 그러면 그건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고. 구원의 자리가 아니니까 오난을 남겼거나 상처를 남겼거나 못다 이룬 꿈을 가진 늑들은 저승을 못 간다고 믿어져 있었던 거라고. 이렇게 원귀를 만들어낸 한의 감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곳에 신라시대의 설화가 실려있는 수의전의 기록이 목판본으로 남겨져 있다.
대동운부군옥. 여기에 새겨진 심화 요탑은 지귀의 심화가 탑을 태웠다는 뜻으로 마음의 병이 커서 불귀신이 되고만 지귀에 대한 이야기다. 신라시대의 영묘사. 신라 제27대 선덕 여왕이 어느 날 나들이를 나왔다. 절에는 탑을 지키는 지귀라는 총각이 있었는데 선덕 여왕을 한 번 보고는 그만 깊은 짝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 후 지귀는 노래를 부르면서 성 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성 안에 퍼졌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저놈을 매우 쳐라! 하루 이틀 사흘이 흐르고 선덕 여왕을 기다리다 지친 지귀는 목탑을 베고 깊은 잠에 빠진다. 소문을 들은 선덕 여왕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 자신의 황금 팔찌를 빼내 지귀의 배 위에 올려놓고 가버린다. 신분의 차이를 넘을 수 없었던 지귀의 사랑은 마음에 쌓이고 쌓여서 한으로 남게 된다. 마음에 쌓인 한은 몸 밖으로 터져나와 급기야 새빨간 불덩어리로 변한다. 지귀가 선덕 여왕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서라버린 온통 불바다가 된다.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불귀신이 되고만 지귀. 지귀의 마음속의 화는 자신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화를 입힌다. 심화요탑의 이야기는 마음의 병이 화가 되고 화가 다시 한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한을 씌우는 원기 형성의 과정을 보여준다. 화가 난다고 화를 불알쪘으니까요. 불알쪘었는데 일단 그러면 그 불은 남만 태우는 게 아니죠. 자기도 태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스스로를 불태우는 화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남에게 화 끼친다는 화자, 그죠? 남에게 화를 끼치는 화가 두 가지 있는 거죠. 근데 그 지귀의 경우는 양쪽 다 자기 불태우는 화하고 남에게 화를 끼치는, 잘못을 끼치는 화하고 둘이가 됐는데 그런 점에서 한국인들의 원한 의식을 말할 때, 원기를 말할 때 화라고 하는 것은 원한하고 이렇게 거의 짝이니까, 그죠? 원한이 곧 화고, 그러니까 화가 곧 원한이고, 원한이 곧 화고. 이런 한국인의 한의 정서는 현대에 와서 화병으로 재해석된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DSM-4. 여기에는 화병을 한국인만의 고유한 질환으로 보고 있으며 마음속의 분노가 억제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 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슬프고 억울하고 이런 감정들이 억눌려서 쌓여 있는 마음을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게 억울하고 슬픈 감정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적절하게 표현이 못 되고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그 문화 전반에 걸쳐 있는 그런 좀 패턴하고 연관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왜 처녀 귀신처럼 한을 가진 여자 원귀가 많을까? 이곳에는 관동별곡과 같이 풍류와 자연을 노래한 가사들이 전시되어 있어 자유롭게 살던 조선시대 남성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그 옆에는 같은 시대를 살았으나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여성들의 가사가 전시되어 있다. 헌한 설원이 지은 규원가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고된 시집살이를 하며 늙어만 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내용이다. 자식으로서 친정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가보지 못할 만큼 시대의 사슬에 묶여있던 여성들의 삶이 가사에 전해진다. 이렇듯 조선시대 여성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걸 다 인내로서 참고 보고 해야 됐던 것이 여인들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으로 새기니까 더 깊은 한이 되지요. 그래서 그 한을 어디로 가지고 갔느냐? 무덤으로 가지고 갔다. 가부장적 사회였던 조선시대. 이 시대의 여성들은 남편이 죽고 나서도 수절을 강요받을 만큼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욕망조차 억압받으며 살았다. 그러한 여성들의 비참한 삶은 한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들의 정절이 훼손되었을 때는 반드시 원기의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대표적인 것이 장화홍련전. 배좌수가 재혼을 하면서 장화홍련의 비극이 시작된다. 계모는 죽은 쥐를 이불 속에 넣어 장화가 마치 낙태를 한 것처럼 거짓을 꾸민다. 계모의 계략에 속은 배좌수는 장화가 정절을 더럽힌 것이 알려질까 봐 죽도록 명한다. 그 후 귀신이 되어 사또에게 나타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한을 풀게 된다. 장화홍련전은 정절로 인해 쌓인 여성의 한을 귀신을 통해 풀어낸 대표적인 이야기다. 여성의 정절은 그 당시에 개인적이면서 사회성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한을 품게 되죠. 그러니까 그 원을 풀 때에도, 원통함을 풀 때에도 개인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공인된 장소에서 풀어야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고, 그런 후에는 그러한 그 다시는 원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을 풀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없었던 시대 속에서 여성들은 귀신으로나마 한을 풀려고 했던 것이다. 귀신의 한은 곧 여성들의 한이었다. 그것은 한국 남성들이 혹은 한국의 가부장제 사회 자체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지어줬는가를, 말하자면 한국적인 가부장제 사회 그 자체가 여성에다가 칼 들이대는 칼날이고 창날이고 그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남녀가 자유로운 사랑을 하고 비교적 평등한 지위를 누렸던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이야기 속에는 남귀와 여귀가 비슷한 숫자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성이 억압받던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남귀의 숫자는 현저히 줄어들고 여귀에 대한 이야기는 늘어난다. 이렇듯 귀신 이야기는 그 시대와 사회를 비추는 한국인의 거울이었다. 귀신 이야기는 한때의 의미 깊었던 오한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정서의 등가물입니다. 그리고 어느 민족에 관해 이런 귀신 이야기가 많은데 그 귀신 이야기는 그 민족의 집단 무의식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귀신, 시대가 변하면서 등장하는 귀신의 모습도 변했다. 30대 이상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화장실 귀신 이야기.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공포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콩콩 귀신 이야기가 등장한다. 여기도 없네? 이렇듯 귀신은
시대를 사는 한국인의 의식을 반영한다. 인간의 삶과 그 모습만큼 다양하게 나타났던 귀신. 우리 생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존재해왔다. 귀신의 출현은 인간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민중의 한에 대한 답변이기도 했다. 한국인의 또 다른 얼굴 귀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었다.